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2시간 동안 만나 차기 국정운영 방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대해 교감을 나눴습니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린 인수위는 7개 분과와 1개 특위, 2개의 태스크포스로 꾸려지는데 주말 내에 인수위원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한미가 최근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 기지가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찾아 시설 확장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는 한중 수교 당시 초심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축전을 받는 등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다음 주 대규모 당직 개편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패배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지방선거 역할론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열흘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병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되고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8일째 이어진 경북 울진 산불의 진화율이 80%로 올랐지만 여전히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모레 내릴 비의 양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는 이제까지 역대 최대인 2000년 피해 면적을 넘어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는 김용삼 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이전 정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정도로는 정부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이 업무 파악만 하다가 몇 달을 소비하게 생겼거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찬 회동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인수위원장 얘기가 나왔을까요? 첫 소식 노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차기 정부 운영 구상을 공유했습니다. 부실하고 오찬을 하며 2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회동에서 안 대표는 민주주의와 경제 문제, 데이터 산업 등 국정 현안 상당 부분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복원해야 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경제 문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 당초 이번 만남에서 윤 당선인이 안 대표와 대통령 인수위원장직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안 대표는 자신의 위원장직 인선이나 인수위 인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름과 명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교감은 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한 만큼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인수인의 주요 보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인수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인수위의 실무, 그러니까 안살림을 맡을 부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직은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총 7개 분과로 나눠질 예정인데 직속기구인 코로나 대응팀과 국민통합위원회가 특히 눈에 띕니다. 당선인 집무실과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에 차려지게 됐습니다. 이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차려질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입니다. 인수위 사무실은 당선인 집무실과 차로 5분쯤 떨어진 삼청동 금융연수원으로 다음 주에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인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고 이번 대선에서 선대본 공보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앞으로 당선인과 인수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수위 조직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문화복지 등 총 7개 분과로 결정됐습니다. 당선인 직속기구로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19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응 TF는 예산, 산업, 교육,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데
방역 대책과 손실 보상 문제 등을 다루게 되고 청와대 개혁 TF는 청와대 구성 등 실무적인 부분을 맡게 됩니다. 특위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나중에 또 확정된 대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그 구성의 윤곽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수위 현판식은 이번 달 중순쯤 할 계획인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 인수위는 2주 걸렸는데 그보다는 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지입니다. 청와대 해체를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는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바로 5월 10일 그 취임식 때부터 광화문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요. 국내뿐 아니라 외국 인재들도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원주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 이행을 위해 인수위 내 청와대 개혁 TF를 설치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공무원과 민간 인재, 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소수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에는 외국 인재도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정부 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실이 거론되는 가운데 4-5개 층을 비워 비서실과 안보실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전문가들, 특히 경호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봤는데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빨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명칭까지 완전히 폐기하고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제2부속실을 폐지해 조직 규모를 30%가량 감축하겠다고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 때부터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조직도가 발표되면서 앞으로의 인수위 활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현 정부와 달라지는 것들이 꽤 될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아무래도 당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대통령 청와대 개혁 TF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광화문 청사에서 대통령이 일하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다시 청와대로 가는 겁니까? 네, 취임 뒤에도 현재 살고 있는 이 서초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광화문을 출퇴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선인 측은 올 초부터 사실 이 청와대 인근에 사저를 마련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추진했었는데 경호 문제 때문에 마땅한 공간을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광화문 인근의 총리 관저를 유력한 이 새 대통령 관저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이 총리 관저는 차로 5분이면 정부 서울청사 광화문에 있는 청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청와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청와대 영빈관 같은 시설을 쓸 때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황 기자도 얘기했고 저도 총리 공간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보안에 좀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네, 삼청동이 상당히 시민들이 평소에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사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리 공관 옆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국민의힘도 검토를 했었는데 일부 보완만 하면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보안이 걱정되는 지역이긴 해서 광화문 인근의 제3의 장소도 관저로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공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요인들의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곳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콕 집어서 정해진 건 아니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인수위 7개 분과가 무엇인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용상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의 인수위 9개 분과와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인수위 명칭만으로 보면 빠진 곳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 외교국방통일위가 외교안보위가 됐고 여성 분야위는 사회복지문화위가 됐는데 그러니까 각각 통일과
여성 파트가 빠진 것입니다. 네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통일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당의 기조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여가부 폐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당선인이 추진을 하더라도 대안을 함께 마련을 해야 사실 좋은 그렇겠죠. 것입니다. 네. 네,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말씀드렸던 휴머니즘의 철학을 반영해서 여성 문제 그리고 남성 문제 공히 골고루 다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에는 없다 하더라도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요. 어찌됐건 분과 명칭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색깔이 좀 묻어나온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설치되는 국민통합특위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한 개의 특위, 국민통합특위도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윤 당선인이 정치선언을 한 직후부터 꾸준히 강조하는 게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지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짜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위원장으로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진보 쪽 인물들도 같이 포함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두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이 좀 공통점입니다. 네. 그리고 TF 2개 중에 청와대 개혁 TF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하나인 코로나19 비상대응 TF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주로 이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어떻게 추가로 더 해줄 것인가. 네.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완전히 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걸 단계적으로 해제할지 아니면 바로 풀지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정찰 위성용이라고 그러니까 우주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로켓은 미사일이 아닐까 의심이 됐었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된 것이라고 미국이 결론 지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다탄도 탑재가 가능하고 최대 사정거리가 15,000km에 달해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국은 대선으로 바쁜데 북한 입장에서는 시기를 잘 고른 셈이 됐죠.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우리 군은 오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미국은 면밀한 분석 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ICBM의 사거리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최대 사거리 발사를 위한 최종 성능 시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심각한 긴장고조 행위라며 국제사회 규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레드라인 ICBM 시험인 만큼 추가 대북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solutions, we've imposed a number of sanctions and designations on the regime in recent weeks alone. The UN Security Council has taken up this challenge with urgency.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할 최고 우선순위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congratulate President-elect Yoon Suk-yeol on his electio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y in the Republic of Korea, along with our economic ties, the close friendship of our people.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지한 합의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맞물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역시 강대강 대치 국면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미가 이런 사실을 발표하기 전 김정인 국무위원장은 ICBM 개발 성지로 꼽히는 동창리 발사장을 시찰하고 시설 확장까지 주문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이 고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한 건 ICBM 시험이 아닌 척,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 발사장을 시찰했습니다. 장거리 로켓과 ICBM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현장 실험 대부분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객원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오는 4월 최대 국경일인 태양절에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ICBM 발사를 숨기려고 일부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궤적으로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노력에 호응하여 대화에 조속히 복구할 것을.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은 물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풀이되면서 윤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외교 안보에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나 주한 미 대사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소식에 윤석열 당선인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곧장 입장을 내기보다는 북한의 추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은 북한의 위협에 선제 타격과 같은 강경 대응 기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썼고 향후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크리스토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윤 당선인은 외국 정상으로는 바이든 미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통화를 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당선 축하 전화에서도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당부를 하며 한미일의 한반도 사안과 관련한 공조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도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또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축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 사드 추가 배치 때문일까요? 시 주석의 축전엔 축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역 규모를 언급하며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육국이 우리나라죠. 내후년에 이때는 될 수도 있습니다. 되려야 될 수 없는 가정을 이루시고. 하지만 화기애애한 접견 분위기 뒤엔 중국의 견제 심리도 감지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 가입 문제 때문입니다. 치열한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동조하는 걸 막아야 하는 중국의 심리는 시 주석의 축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시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과거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한 후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음수 사원을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도 초심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 관영 환구15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 문제로 간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방부가 이번 북한 미사일을 2020년 공개한 화성 17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을 한 겁니까? 진짜로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온 대로 미국 전역에 뭐 사정권에 두는 겁니까? 북한은 이미 그 화성 15나 14를 통해서 뭐 사거리 좀 15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12,000km 정도 되는데요. 네네. 이미 12,000km는 미국 그 동부해안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네. 이미 사거리는 다 달성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압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갑자기 국방부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이 지난번에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첫 공개된 신형 ICBM이라고 오늘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이제 북한의 위협이 좀 고조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이걸 위성 발사라고 위장하면서 4월 달에 4월 15일에 보면은 북한의 태양절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지점에 맞춰 쏘려고 하니까 압박 차원에서 미리 사전에 이례적으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하고 한국이 동시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 17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북한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에서 가장 큰 27m짜리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탄도미사일을 쐈으니까 네.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이 느껴지는 거겠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사거리는 다 채웠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이 신형 ICBM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기존의 ICBM들은 뭐 직경이 좀 길이가 좀 짧고 직경이 작습니다. 근데 화성 17 같은 경우는 27m의 직경이 굵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한 발의 탄도미사일로 여러 발의 핵미사일 폭탄을 타치해서 다탄두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반경이 넓어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한 발의 효과를 10발의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까 북한이 다탄두를 만들려는 의도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좀 강하게 해야겠다. 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직접 시찰했고 또 뭐 시설을 더 늘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그거는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보다는 지금 차기 정부의 지금 압박이 좀 성격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평양 공동선언에 분명히 발사장을 폐기하겠다, 엔진 시험장 폐기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더 크게 복구하겠다는 의도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동창리 발사장의 현지 지도를 공개하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압박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럼 평양 공동선언은 그냥 파기되는 수순이라고 봐도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미 ICBM급 미사일을 쏘는 이상 실질적으로는 전면 파기 수준이죠. 근데 과연 지금 이거를 누가 선언하느냐, 파기 선언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좀 달린 문제인데 아마 4월 달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북한이 지금 가장 만든 탄도미사일 가장 큰 탄도미사일 발사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나 지금 파기 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종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대대적인 당직 인선에 나섭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이른바 윤핵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여당 대표로서 고삐를 단단히 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이후 이 대표로 인해 압승할 것을 간신히 이겼다는 일각의 평가 때문인지 이 대표 이 여성 호남표 책임론은 일축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권영세 의원이 물러난 사무총장 자리에 선거 이전까지 사무총장을 맡았었던 삼선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서범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김영도 의원 등 영남권 초선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의당과 합당 협상을 논의할 전략기획부총장 자리에는 협상 경험이 많은 재선 성일종 의원과 김석기 의원 등이 언급됩니다. 선거 분석 등을 총괄하는 여의도 연구원장직에는 통계청장 출신인 초선 유경준 의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유임하는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나머지 대변인단은 다음 주부터 토론 배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선이 대부분 공석을 채우는 목적이지만 선거 뒤 당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전 후보를 향한 여성표 쏠림, 목표에 못 미친 호남 득표율을 두고 이 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선거보다 여성과 호남 득표율 모두 올랐다. 조정석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왜 회항하지 않았느냐 같은 얘기를 한다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두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은 3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최고위가 결정한 윤호중 비대위원회 체제를 추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 진영 후보로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했고 나이도 비교적 적은 만큼 이재명 비대위원장 체제를 만들어서 당장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에서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질서 있는 혁신을 위해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최고위 의결을 추인했습니다. 법률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긍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30여 명의 의원들이 나선 자유토론에서는 여러 이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 타자로 나선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비대위원장이어야 위기의 당을 추스르고 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며 이재명 역할론을 주장했고, 한 중진 의원은 그만두는 지도부에서 다 정해놓고 제안하면 말이 안 나올 수 없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지방선거가 목전이라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더 건설적인 제안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설적인 제안들이 꼭 현실적인 건 아니니까 지도부가 결정한 사안을 존중하자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대로 오는 25일 전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3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에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결국 끝까지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당선 이후에도 남편이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이 평생 밥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10년째 지켜왔으니 국민과의 약속도 잘 지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향후 행보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새 정부 임기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며 당선인이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내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행사 후원 문제나 자신의 정치적 발언 등을 둘러싸고 생겨날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김건희 씨는 결혼할 때 윤 당선인이 평생 밥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더 잘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인 오늘 두 사람의 첫 만남과 연애 이야기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첫 만남 때 윤 당선인은 12살 나이차 등을 고려해 김 씨의 명함을 버렸지만 얼마 뒤 이메일로 마음을 표현해 지인 소개 자리가 마련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김 씨의 명함을 버리기 전에 이메일 주소를 통째로 외웠고 망설임 끝에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는 전언입니다. 유세 기간에는 김 씨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정치인 배우자들의 모임인 동행의 힘에 잘 따라 배우겠다는 손편지를 전한 것으로도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영부인을 지원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의 폐지를 공약했으며 장모 최은순 씨의 1심 실형 선고 당시에도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며 가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 방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제 대통령 인수위가 꾸려지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 가까이에 있는 인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죠. MBN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워 엘리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맡게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문회 스타, 야권 저격수로 알려진 장 의원이 어떻게 윤 당선인과 함께하게 됐는지 박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967년 부산 출생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대표적인 PK 출신 보수 정치가로 정착했습니다. 부산에서 11대 12대 의원을 지낸 아버지 고 장성만 의원의 영향을 받아 만 40세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최서원 게이트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장 의원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국정감사에서 장모 사기 의혹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장 의원이 친이계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고 이를 계기로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장 의원은 윤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할 때만 하더라도 거리를 뒀지만 국민의힘 입당을 조건으로 적극 돕기 시작했습니다. 후보 경선에 나선 윤 당선인을 위해 매일 밤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지만 아들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윤핵관 비난 속에서도 윤 당선인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고 이번 대선 최대 승부수로 꼽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 의원은 MBN에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잘 받드는 겸손하고 유능한 인수위를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만났다고 전해드렸는데 못 만날 뻔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최종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점심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고 혹시 몰라 안철수 대표도 코로나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키트 검사는 의미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해봤어요. 네, 최근 이 대표와 식사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전에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서 PCR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 오후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는 17일까지 재택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더 적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여가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또 뜨겁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초박빙 승부의 배경에는 막판에 이재명 후보에 몰린 2030 여성 표심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네. 그 표심,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도 잡아야 하는 만큼 고민이 깊습니다. 공정한 경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였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니까 여성 문제를 도외시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성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네, 조은희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가족부가 됐지만 여전히 필요한 기능이라며 부총리급 격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여가부 폐지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젠더 갈등 문제라는 것이 표심을 완전히 양쪽으로 갈아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거 공약 아닙니까? 이 공약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내부 반발도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주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무슨 반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권성동 의원은 SNS에 젠더 갈등 여성 혐오로 몰아간 것은 민주당이라며 여성 권익 보장을 여가부 대신에 다른 부처로 옮겨서 제대로 하겠다는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인수위에서는 여가부 폐지는 논의한다면서도 여성 분과를 빼는 등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타협의 길로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 후보한테 이제는 이제 대표라고 해야겠죠. 엄청난 후원금이 몰렸다면서요? 이게 어찌 된 일인 겁니까? 네, 그 해단식에서 심상정 후보가 대선 하루 만에 12억 원 후원금이 쏟아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표율을 넘어서 밤새 정의당에 12억 원의 후원금을 쏟아주신 진문미 시민들의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후원금이 몰렸는지 한번 보니까 한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전략적인 투표를 했지만 심상정 후보에게 후원금이라도 보내줘야겠다는 글이 줄을 이은 겁니다. 네. 아무래도 막판에 이재명 후보로 표를 몰아줬던 여성들이 후원금으로 심 후보의 선거비라도 보전을 돕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표가 혹시라도 사표가 될까 봐 양당 양강 후보한테 나눠서 냈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심상정 후보였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도 마음을 주겠다. 뭐 이 뜻이네요. 박경미 대변인의 어제 눈물이 화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 패배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들의 소회가 또 계속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박경미 대변인이 어제 눈물을 흘려서 좀 논란이 되었는데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좀 이따 할게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깜깜한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을 들어가면 암담하지만 의외로 작은 추억이 지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패배로 좀 암담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의 추억으로 버텨나가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모든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 다만 지고도 지지 않은 선거가 있다며 서로 격려하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대선 이후에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투표를 했는지, 어느 후보에게 왜 했는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정권 교체가 많았고요. 이어서 상대 후보가 싫거나 그보다 나아서 신뢰감, 공정, 정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는 상대 후보가 싫거나 나아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험, 경력, 그리고 능력 순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정보를 참고했는지 보니까 TV토론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TV토론이 가장 중요했던 거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시청률도 높았던 거고요.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한껏 고무된 국민의힘은 이 승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겠다는 태세인데 그래서인지 나경원, 이혜훈 등 주요 인사들의 앞다퉈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우여곡절 끝에 정권 교체가 됐다며 중앙정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하방을 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TK 신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서범수 의원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사직하고 울산시장에 도전할 예정인데 정가윤, 이채익, 박맹우 전 의원들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충북지사에는 노영민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에 맞서 이혜훈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호남 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전남지사에는 이정현 전 의원,
전북지사에는 정운천 의원을 내보내는 방안을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6월 지방선거에 적극 도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공천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울진과 삼척 지역 산불은 8일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산세가 험한 은봉산은 접근도 어려운데요. 돌까지 달궈져서 다른 산보다 물을 3배나 더 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모레 일요일 비 소식이 있는데 양이 적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세영 기자, 금강송 군락지 주변 진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네, 금강송 군락지는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젯밤 소강리 일대에서 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군락지를 덮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산림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늘 오전 주부를 잡았습니다. 덕분에 75%에 머물던 진화율은 80%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응몬산 주변 산불입니다. 산세가 높고 험해 접근조차 어렵고 돌이 열기를 머금고 있어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돌이 달구어져서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에 3배의 물을 쏟아부어야만 같은 효과가 나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오늘 산림당국은 헬기 87대와 3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주부를 잡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산불은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로 축구장 3만 2천여 개 크기인 2만 3천 헥타르가 소실됐는데 이번 산불은 채 진화가 끝나지 않은 지금까지 2만 4천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말에 반가운 소식도 있죠. 네,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곳 산불 지역에도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울진의 강수 확률은 60%로 약 5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림당국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최대한 산불 지역을 좁힌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지휘본부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진화대원들의 체력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버티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밥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밥과 국을 먹고 있거든요. 엄마의 손잡고 자원봉사 나온 어린아이부터 산불 전쟁터에서 위험에 빠진 어르신을 구한 경찰관까지 곳곳에 숨겨진 영웅들을 장진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순찰차가 자욱한 연기를 헤치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갑니다. 멈춰선 곳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지난 5일 화마가 들이닥친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르신을 경찰관이 구조한 겁니다.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연기 속에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지역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동해 묵호지구대 이규현 경위 덕에 어르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산불 진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좁은 적십자사 밥차 안에서 씨름 중인 사람들. 국과 밥, 반찬까지 한 끼에 1000인분을 만들다 보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진화 작업에 대원들은 지쳐가지만 정성 들인 밥과 국을 먹고 다시 힘을 냅니다. 예,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밥도 맛있게 먹고 또 그래서 힘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진화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현장을 돕기 위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작은 일들을 하지만 진화 대원들에겐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엄마 따라서 왔어요. 재밌어요. 설거지한 거를 닦고 있어요. 물기를. 저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강원 삼척소방서에는 통닭 50마리가 배달됐는데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현장 자원봉사에는 전국에서 80여 개 단체 2,4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서부 도시로까지 공습을 확대했습니다. 교전 규칙을 완화해서 민간인을 향해 무모할 정도의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우선 현지 소식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자리한 수체아바주 시레트에 나와 있습니다. 침공 보름째인 오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서부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수도 키이우와 남동부 마리우폴 등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는데요. 폭격이 이뤄진 곳은 중남부의 드니프로와 북서부에 자리한 루츠크 등입니다. 루츠크는 폴란드 국경과도 인접한 곳인데요. 이번 공습으로 비행장과 전투기 수리 공장, 아파트 등이 파괴됐으며 드니프로에선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민간인 대피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이틀간 10만 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트로스얀네치 등에 마련된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해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하루에만 약 4만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많은 도시가 민간인을 향한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군 때문에 수일째 고립된 남동부 마리우폴과 볼로바 등에선 앞서 산부인과를 포함한 민간시설이 폭격을 받으며 사상자가 대거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역시 러시아군이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전 규칙까지 완화하며 민간인 피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은 매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방향으로의 대피로를 개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시레트 국경 검문소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들으신 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산부인과나 어린이 병원 같은 민간 시설에도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러시아는 이 모든 게 가짜 뉴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민간인 피해 사진까지도 다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죠. 러시아가 공격한 체르노빌 원전 상태도 지금 우려가 큽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히 망가진 병원에서 만삭의 임산부가 초점 잃은 눈으로 실려 나옵니다. 현지 시간 9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최소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병원입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병원이라 폭격했고 부상당한 임신부는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국의 전쟁 범죄를 가짜뉴스로 몰아 책임을 물타기하는 동시에 자국 내 반전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Воєнні злочини неможливі без пропагандистів, які їх прикривають. Хочу сказати їм одну річ. Ви будете відповідати так само, як і всі ті, хто наказує скидати бомби на мирних людей. 직접 러시아인들에게 전화해 러시아 정부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음을 알려주자는 캠페인도 나왔습니다. People in Russia, they live in total blackout of free and independent information. Majority of the people, they do not use any independent source of information in Russia. So Call Russia could be the only option for people in Russia to get any alternative information. 한편 러시아군에 점령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s a result, the temperature in the spent nuclear fuel pools will rise, form its steam, and releases the radioactive substances into the environment.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전에 우크라이나 수리팀의 접근을 허용했으며 벨라루스 기술자들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전력 공급 체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야구를 소재로 한 공포의 외인 구단. 한국인이 정말 사랑한 만화죠. 공포의 외인 구단의 이현세 작가가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종이책이 아닌 웹툰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1980년대 영화로도 제작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계의 전설 이현세 작가가 종이책이 아닌 웹툰으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웹툰에 뛰어든 뒤 5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 웹툰입니다. 언제나 남자 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황혼을 걸어가는 늙은 무사의 쓸쓸한 이야기. 현재 초반인데도 전설이 돌아왔다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전히 연필로 꾹꾹 눌러 그림을 그리지만 웹툰 제작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종이에 그릴 때 연출 동선이 이게 가로 동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거든요. PC 때는 이렇게 동선을 세로로 읽었는데 지금은 또 세로가 아니고 그냥 찍어버려요. 67의 나이가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옛날에 화판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던 이 손이 지금은 밀고 갔다가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죠. 자신은 그림에만 집중하고 스토리는 그 작가에게 믿고 맡기며 세월의 무게를 이겨냈습니다. 다음 달 공포의 외인구단 NFT를 내놓는 등 또 다른 열풍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만화가들은 사실은 원화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쿵 하는 울림이 왔다고 할까요? 여전히 만화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과 같다는 이현세 작가. 그의 남자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전히 종이에 잉크 냄새 이런 거, 먹 냄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보다 그게 더 강한 건 아니니까.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정부는 열흘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7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응 체계가 시작됐는데 지난번 정태진 기자의 단독 취재대로 다음 주부터는 병원의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대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도 일반 민간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21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입국자 자가격리도 면제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는 20일 전에 29만 명에서 최대 37만 명 사이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2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치명률은 0.17%로 낮은 만큼 계절 독감 체계로의 전환도 본격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동네 병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최종 확진으로 인정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시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확률이 94.7%인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PCR 검사가 한계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의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일 경우에는 추가로 PCR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37만 명에 달하면 사망자도 급증할 수 있는 만큼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를 기본적으로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속항원 검사 양성을 그대로 인정해서 60세 이상을 투약을 한다면 현재까지보다는 팍슬로비드 복용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방역 패스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맞춰 오는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초중생의 학교 등교가 가능하지만 전면 등교 여부는 학교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여러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하던 업무를 공정성을 이유로 중기비 산하기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들은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게 생겼는데 이 산하기관, 해당 인력이 없어서 500명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여 금속회사가 가입한 한 협동조합 사무실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결정으로 주요 업무인 직접 생산 확인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90개 협동조합에 이 전문 조사요원이 400명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16년 동안 해왔던 거를 싹 돌려버리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기부는 지난 12월 확인 권한을 중소기업 유통센터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각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장을 검사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협동조합들은 불공정 시비가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줄 수가 없죠. 봐줬다가는 나중에 무슨 코를 다치려고 봐줍니까? 함부로 검사해가지고 할 수가 없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중기부는 직접 생산 확인 권한 이관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와 구체적 방법은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기부는 다음 달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해당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인력 500명을 채용 중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타격왕에 오르며 키움 히어로즈의 간판 타자가 된 이정우 선수가 이번 시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거였던 김광현, 양현종 선수의 복귀를 반기면서도 도전장을 함께 냈는데요. 최영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느 공이든 가리지 않고 빨랫줄 같은 강한 타구를 만들며 지난해 타격왕에 오른 이정후. 이번 시즌 타격왕 2연패와 함께 지난해 가을 야구의 아쉬움을 씻어줄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승 도전의 걸림돌은 역시 강력한 경쟁자.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특급 투수 김광현과 양현종입니다. 형들의 복귀가 반가우면서도 이정후는 형들의 공을 꼭 치겠다는 선전포고도 날렸습니다. 무조건 쳐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요. 선배님들의 이름을 보지 않고 그냥 마운드에 서 있는 한 투수라 생각하고. 류현진의 절친에서 이젠 이정후의 절친이 된 팀 동료 푸이그는 우승 도전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장난꾸러기면서도 야구에 대해서는 진지한 푸이그 덕에 이정후는 2년 뒤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훈련 어떻게 하는지도 물어봤었고요. 어떤 투수공이 제일 치기 어려웠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다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는 이정후는 다음 달 2일 관중으로 꽉 찬 개막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꽉 찬 야구장에서 올 시즌도 팬분들을 많이 웃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화재 소식, 그리고 꺼지지 않은 산불 소식에 마음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수요일째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실효습도 25% 이하의 건조 경보가 열흘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들면서 화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휴일인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월요일 새벽에는 그치는 반짝 단비가 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서부 지역과 호남,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한편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그 외 제주 지역에는 20에서 60mm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내일도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남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22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아침에 7도,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